2019 교회교육 엑스포가 수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엑스포에서는 다양한 강의를 통해 교회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국내 거주 장애인들 대다수가 경제적 빈곤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교회의 실질적인 동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터키의 쿠르드 지역 공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지역의 기독교인 피해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체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2019 교회교육 엑스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도 수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는데요. 네, 엑스포에서는 교회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강의들이 진행됐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마크 최 뉴저지온 누리교회 담임 목사는 현 시대 교회의 상황을 성경인물 요나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다니다 잠들고 말과 행동이 달랐던 요나의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마크 최 목사는 돌파하라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잠들어 있는 오늘날의 교회를 깨우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품을 수 있는 교회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임하는 말씀을 듣고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하고 도망다니고 잠에 잠들어 있고 또한 말과 행동이 다른 요나를 발견합니다. 요나의 모습이 우리 지금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요나가 도망다녔다면 우리 교회가 도망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 어떻게 품을 수 있는지 생각함으로 그 세대를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엑스포 둘째 날에는 워싱턴 어반그레이스 교회 벤 로빈슨 담임 목사의 특별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벤 로빈슨 목사는 교육의 대상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닌 관심과 사랑으로 소통할 때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질 것이라면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관계를 세워나가라고 당부했습니다. Rather than spending our lesson time telling them what to do or what to think, we help them enter into the complexity of what it means to follow Jesus. So my suggestion would be that you approach your relationships with youth and children not as a way to convince them, but as a way to know them, as a way to show you that you care deeply about them. The most powerful tool we have to communicate the love of Christ is sharing that love with the children we share. 2019 교회교육 엑스포에서는 이외에도 쉐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강근 박사의 강연과 13개의 선택 강의들도 진행됐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엑스포에 참석한 수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교회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강의들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제 다시 새로운 또 힘이 생기고 아이들을 어떻게 잘 끌어가야 될지 이런 교주와 교구들이 많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입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하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고. 교회 학교 부흥과 성장을 비전으로 지난 2008년 시작돼 12회째를 맞이한 교회교육 엑스포. 엑스포에서 제시된 교회교육의 다양한 미래상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탄생하길 기대해봅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국내 거주 장애인들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월 평균 150만 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교회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등록 장애인은 약 255만 명, 전체 인구의 4.9% 정도를 차지합니다. 남성이 58%로 여성 42%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제 상황은 어떨까? 장애인 가구의 40%가 월 소득 150만 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은 242만 원, 월 평균 개인 소득은 10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61%는 자신이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중층은 38%, 상층이라고 인지하는 장애인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노후에 가장 염려되는 것으로도 경제적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장애 상태 악화와 장애 외 건강 문제, 마땅히 할 일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원은 교회가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과 장애인 차별 문제, 장애인들이 경제적 빈곤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지원보다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인적, 구조적 네트워크를 교회가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장애인 역시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는 대상임을 인식시켜주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파트를 확충해 직원으로 채용하는 일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장통합 소속 창동 염광교회와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장애인들을 바리스타와 제빵사 등으로 채용해 동역하는 사례는 좋은 예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들의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기 때문에 교회의 관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욱 투자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교회다움의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9월에서 10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장애인 6,50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에서 2018년 4월 발표됐습니다. CGN 뉴스 김효정입니다.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 정세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군사작전을 멈출 생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상황 중동 전문가 공다니엘 박사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쿠르드족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 여론도 큰 상황입니다. 터키가 공습을 감행한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사실은 2015년 쿠르드 수비대가 아랍인들과 동맹해서 시리아 민주군대를 창설했는데요. 당시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IS를 몰아내기 위해서 시리아 민주군대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쿠르드 전투병들은 미국과 동맹하여 싸웠는데 뉴스에서 계속 보셨다시피 미군이 이제 철수를 시작하면서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명분을 주었던 거지요. 그래서 터키가 저렇게 지금 며칠 전부터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이죠. 터키의 공습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자 사실 터키 때문에 IS가 다시 세력을 키우는 거 아닌가 하고 쿠르드 사람들은 터키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우리는 쿠르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 세력을 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정치적 발언이죠. 쿠르드가 미군과 동맹하면서 터키 국경 지역에서 그 세력을 키워가자 터키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실 터키는 수년 동안 국경 지역에서 살던 쿠르드인들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충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쿠르디스탄 노동자당, 영어로는 PKK라고 부릅니다. 사실 PKK가 쿠르드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면서 터키 국경에서 터키 정부와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2011년 이전에 수십 년간 충돌로 수만 명이 살해됐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IS보다는 쿠르드 민족주의 세력이 부담이 되었고 그는 시리아 북동쪽에 있는 쿠르드 전사들을 PKK와 연계된 테러리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IS가 나타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민족이 쿠르드족이 아닐까 싶은데 쿠르드족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사실 쿠르드는 살라딘이라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아랍어로는 살라ஹ ad-Din, 아윳 왕조를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십제군과 싸웠던 살라딘을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쿠르드족입니다. 그러나 쿠르드인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 열강이 자신들의 고국을 건설할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쿠르드인들을 터키, 이라크, 시리아, 이란 이 4개의 국가로 나눠버려가지고 지금까지 쿠르드 종족이 스스로 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쿠르드인들은 자신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고요. 대다수 무슬림들이고 극소수가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인구는 3천만 명이고 거의 절반이 터키에 살고 이라크 북부에 이라크 쿠르디스탄으로 불리는 쿠르드족 자치 구역이 있지요.
쿠르드인들은 지금 현재 4개의 국가에 살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공습으로 쿠르드 지역 내 기독교인들의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향후 중동 정세에 대한 염려도 큰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동 전체 정세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역시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을 갖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서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순위와 시아의 문제, 또 정치적으로는 이제 순위 국가들과 시아에 또 연합하는 것, 또 미국과 러시아, 또 아시다시피 시리아에는 지금 외국 이런 군대들이 이렇게 와 있고요. 또 예멘이나 역시 리비아 또 아직도 이렇게 불안하고요. 중동 전체로 볼 때는 이런 불안한 정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터키에 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아마도 터키는 쿠르드인들을 쫓아내는데 혈안이 되겠지요. 그들은 쿠르드인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터키 남동부에 이렇게 여행하거나 또 혹시 그쪽에 사역을 하면서 특히 정부의 의심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계 열강들의 힘이 시리아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미군의 철수로 중동 지역은 힘의 재분배가 이뤄지는 모습인데요. 이미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들이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중동 전문가 공다니엘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동 지역의 IS 발생 이후 나타난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국지적으로 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상처들을 보듬기 위해서 총탄이 오가는 전쟁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n March, after conquering the last ISIS holdouts, Russian, Iranian, and Syrian forces loyal to President Bashar al-Assad turned their attention to wiping out rebel groups who call themselves the Free Syrian Army. U.S. intelligence agencies report that former ISIS fighters have joined the FSA, which also receives support from Turkey. Civilians in the rebel-held areas around the northwestern city of Idlib are paying the highest price. The White Helmets, a rescue organization receiving help from the United States, has been busy rescuing those caught in the massive bombing. This Syrian Kurdish soldier, who spent 2 years fighting ISIS, talks about those who now kill for the Free Syrian Army. Yeah, they are jihadis, straight up. They're jihadis. There's videos online when they took Afrin, how they're slaughtering people. You know, they have ISIS flag and Nusra flags. So these are not Free Syrian Army. There is no Free Syrian Army anymore. This is the people that ran away from Rojava and Idlib, everything from the regime or from us early days of this fight. As the fighting wears on, more than 300,000 people have fled this area for camps closer to the Turkish border. Translator Mohammed Ahmad once fought ISIS as a sergeant in the Iraqi army. His life changed forever when he met a small group of humanitarians known as the Free Burma Rangers. I said, please stay here, and I want to go to America. America, like heaven, nice place, safety place. I'm tired. I'm 12 years. I work with Iraqi army and war, always war. I want to go to America. Can you help me? But their leader, Dave Eubank, had something better to offer. The love of Jesus. Can I pray for you? I said, yes. And he prayed for me. I love his mercy. He cried with the people. He helped the children, old women, old men. I don't believe we have in this world like these people. This is not normal human, not normal people. This is angels. And I say, I will follow these people. This is right people. The Rangers led Muhammad to give his life to Jesus, a difficult and dangerous decision for a Muslim. And Muhammad would soon face one of the greatest struggles of his life during the 2016 battle for Mosul. And we see the civilians, they run away from us. And David, he look and he see little girl, she shot in her eye. And he say, oh, quick, they need help. Yeah, and Muhammad, can you drive for us? I said, yes.
I can't. In the midst of a vicious firefight, the team rescued the girl and her father, but not without cost. Their translator, Shaheen Nazdar, was shot while helping the girl escape. Mohammed jumped to help his friend. And I tried to help him. I tried to put him in the Humvee, and ISIS, he shot me in my arm. Yeah. And this last one, and 2 in my chest, and 1 in my shoulder, 1 in my leg, 1 here, and and I don't stop. I put it my hand here, and I drive in this hand. I feel it's very weak, but I say I don't die here. Miraculously, Mohammed got everyone back to the medical facility before he passed out from loss of blood. And the doctor, he told me, this just 1 milli, you become disabled or you be die. You are very lucky. You are like cat. You had 9 lives. But he knows it wasn't luck. Since his recovery, Mohammed has worked with the Free Burma Rangers across Iraq and Syria to help people displaced by the ongoing war. And he knows he was spared for a reason. Everything changed, my heart, my mind. I'm like a new person. I feel I'm light, I want to help. Yeah, I'm not like before. Chuck Holt, CBN News, Erbil, Kurdistan. 최근 불거진 유명인들의 이혼 소송 과정이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SNS를 이용한 폭로전으로 갈등 양상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앞서서도 소개를 해드렸듯이 최근 유명인 부부가 SNS 폭로전을 펼치는 장면들을 많은 국민들이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 이제 흔히 사랑꾼 부부라고 알려져 있었죠. 네. 뭐 사랑일기인가 뭐 어디 나왔었고. 네. 그래서 구혜선 안재현 씨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러워하고 그런 이제 인고 부부였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구혜선 씨가 그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 글 내용에 그 안재현 씨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하고 나는 가정을 지키려 한다. 네. 그리고 이혼 사유는 내가 섹시하지 않다는 것이 이혼 사유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네. 섹시하지 않다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죠. 누구나 이제 권태기라는 것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혜선 씨의 그 SNS 글을 보고 안재현 씨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악플이 달렸죠. 네. 결국 이제 그 후에 다시 이제 안재현 씨의 또 본인의 또 변명글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적으로는 서로 이혼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고 뭐 재산 분할 비슷한 얘기도 서로 오고 가고 있었는데 네. 구혜선 씨가 또 그 이혼 의사를 번복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에는 또 이제 구혜선 씨한테 또 이제 네. 악플이 달리고 뭐 이제 이런 와중에서 최근에는 결국 구혜선 씨가 이제는 안재현 씨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폭로전을 중단하려 한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송으로 가고 또 구혜선 씨도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사랑이 식었으니까 반소를 제기해서 나도 이혼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이제 폭로전이 중단되고 소송에서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렇게 SNS 폭로를 하는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변호사님? 그 SNS 폭로는 이혼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혜선 씨의 혼인 파탄에 귀책 사유가 없으면 네. 상대방이 아무리 이혼 소송이 들어와도 이혼 소송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네. 이혼이 안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본인한테 혼인 파탄에 귀책 사유가 없다 할지라도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안 해주겠다라고 판단되면 그러면 결국 유책주의 입장이긴 하지만 네. 이혼이 성립될 수는 있어요. 네. 그 구혜선 씨한테는 현재 이혼 혼인 파탄에 귀책 사유가 없는 걸로 보여져요. 현재 상태로. 네. 그러면 이제 이혼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SNS 폭로를 계속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혼할 생각은 있는 걸로 보여진다. 네. 만약에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면 폭로를 안 하겠죠. 네.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혼할 생각이 있는데도 이것은 배신감에 폭로를 한 걸로 본다. 이러면 귀책 사유가 없어도
이혼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SNS 폭로는 이혼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미를 제공할 여지도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SNS 이런 폭로는 자칫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명예훼손은 이제 공익 목적일 때는 처벌받지 않지만 네. 여긴 공익 목적이 없잖아요. 네. 사생활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비방 목적만 보이고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 예. 물론 이제 반의사불벌죄니까 이제 안재현 씨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지는 않지만 어쨌든 고소를 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배신감에 있는데 SNS로 폭로해서 민형사상 조치까지 당하면 더 억울한 생각이 들겠죠. 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두 사람 다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SNS 폭로는 결국 상대방에 대한 상처도 되지만 본인한테도 그 상처가 돌아와요. 네. 본인의 이미지 손상도 크고 그래서 SNS 폭로를 중단하려 한다 하는 그 구혜선 씨의 그 말은 굉장히 현명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네, 참 생중계되다시피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만큼 악플도 좀 많이 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악플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구혜선 씨가 글을 올리면 이제 안재현 씨 측에 이제 막 악플이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안재현 씨가 변명을 하면 이제 안재현 씨 팬들이나 일반인들이 이제 구혜선 씨한테 네. 악플을 하니까 결국 서로 팬들도 상처를 받고 두 사람 다 상처를 받죠. 결국 이제 악플이라는 것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독풀이라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독풀이에요. 그 사람 주변에 악플이 이렇게 조금씩 독풀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 독초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 주변을 다 덮어버리면 그러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유명 연예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셜리 씨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독풀에 쌓여서 죽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추측을 하죠. 그렇다면 이 독풀이 생겼을 때는 초기에 뽑아버려야 됩니다. 아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독풀을 또 심지를 못하죠. 근데 그동안은 연예인들은 이 악플에 취약한 이유가 연예인들은 유리그릇 같아요. 취약한 게. 네. 그러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감정선이 굉장히 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악플이 와도 별 생각을 안 하는데 연예인들은 악플이 오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아주 취약해요. 또 아주 예민하고 또 한 30초 내에 슬픈 감정을 가지면 바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정도의 감성적인 그 감성의 소유자예요. 그래야만 연예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 특이한 아주 그 예술적 감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악플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럴 때는 독풀이 심겨지면 바로 뽑아야 돼요. 이 뽑는 방법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서 다른 사람한테 경고적 효력을 줘서 더 이상 악플을 심지 못하게, 독풀을 심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연예인들이 독풀을 뽑으려면 고소를 해야 되는데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본인들이 대중의 사랑을 속에서 성장하는데 대중의 일부인 사람을 고소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꺼렸었죠. 그런데 지금은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되면 바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고소했다가 잘못하면 취하해 줬어요. 지금 셜리 씨의 경우에도 고소를 한번 했대요, 악플을. 그랬더니 확인해 보니까 자기하고 동갑내인 명문대학교 여대생이더래요. 취하해 주지 않으면 전과자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소연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취하해 줘요, 그렇게. 근데 지금 인터넷 정보의 바다에 악플이 들어와 있으면 이게 몇십 년 동안 뭐 평생 가지, 뭐 영구히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손의 먼 훗날에는 악플만 남아 있으면 결국은 이게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진실로. 그래서 지금은 취하해 주지 않고 끝까지 가서 처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남아 있어야 이게 이렇게 했는데 처벌됐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오해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는 악플러들을 고소도 하지만 일단 고소한 후에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 악플러들이 독초를 심다가는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악플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벌금형 한 100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허위 사실일 때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규정은 돼 있어요. 네. 그 규정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7년 이하의 징역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법원에서도 형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플러들은 특히 중한 벌의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해서 그리고 셜리 씨에 대한 네. 이런 극단적 선택도 본인이 심은 자그마한 독풀 하나가 결국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특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변호사님께서 악플은 독풀이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확실히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미지 회복, 뭐 이미지 손상 이런 말씀까지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그 연예인 소송에 특히 이혼 소송을 이제 많이 이제 다뤄보면 네. 연예인 소송은 이혼 소송은 좀 특징이 있어요. 서로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두 사람 다 연예인일 때 네. 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해서 결국 그 사이에 있었던 내밀한 사생활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변호사한테는 얘기를 해도 외부에는 얘기하는 것을 꺼려요. 그리고 그럼 이혼 사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성격 차이다. 그러니까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맞추지는 못했다. 네. 그래서 성격 차이라는 그런 두리뭉실하게 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미지 손상을 서로 최소화합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에서 이제 은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 구혜선 안지현 씨 경우에는 이제 조금 특이한 경우가 돼버렸어요. 예.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내밀한 사생활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배신감이 너무 크다고 하더라도 조금 멀리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이렇게 이미지 손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글들은 또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죠. 구혜선 씨도 더 이상 폭로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국 이제 글을 또 올렸죠. 네. 굉장히 이제 현명한 결정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이혼 사유가 뭐냐라고 하면 성격 차이인 건 맞으니까 네. 성격 차이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해서 상대도 배려하고 본인의 이미지 손상도 막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격 차이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올해 발표된 OECD 국가 행복지수 현황을 보니까 34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33위고요. 특히 자살률, 이혼율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게 OECD 국가 중에 1, 2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참 씁쓸한 결과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혼율이 1위고 또 뭐 자살률 1위, 그건 이제 20대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20대가 뭐 특별히 사망할 원인이 특별히 있겠어요? 병이나 사고나 뭐 좀 있겠지만 자살률이 1위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자살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바빠서 죽을 여유가 없었어요. 죽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죽음도 생각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생활이 너무 바빴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핵가족화가 되면서 이혼율도 많아지고 자살률도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대가족이 있을 때는 완충작용을 많이 했습니다. 상의할 때도 많았고. 네. 근데 두 사람만 있으니까 이혼도 둘이 결정하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IMF 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 같이 겪지 않았습니까? 네.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한 이혼 사유의 40%가 경제적 이유였었고요. 그 IMF를 지나고 나서 문제되는 것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화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행복에 해가 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추세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부부지간이라도 상대가 내 개인의 행복을 막 결국 해하려고 하면 그럼 부부 생활을 유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내 개인의 행복이 최우선이었었어요. 근데 예전의 부부는 개인의 행복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남편을 위하고 자식을 키우고 양육하고 이러면서 내가 결국 내 행복을 또 힘들어도 내 행복보다는 남편이나 또는 또 아내나 또는 자식을 키우는 거기에서 행복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남한테 사랑을 주면서 행복을 느꼈죠. 네. 근데 지금은 주면서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이제 개인주의가 심화돼서 이게 심해졌어요. 네. 그런데다가 완충할 수 있는 그런 대가족 제도도 이제 무너졌고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이제 높아지고 이혼율도 이제 높아진 것이죠. 네. 결국 이제 근본 원인은 이제 결국은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적 인식이 이제 정착될 수 있도록 네. 이제 뭐 교회에서나 정부에서나 또는 여러 단체에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대에 따라서 참 가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지 예. 않았나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그런 만큼 가정에 대한 인식을 좀 바로 세워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가정의 제일 문제가 이혼하면 이제 둥지가 깨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둥지가 깨지면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정서 성장에 있어서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받는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결국은 그 아이들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쳐서 성인이 됐을 때 결국 정상적으로 사회활동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정의 해체로 인해서 가정의 결속감이 떨어지고 또 그렇게 해체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효심도 작아져서 부모가 나중에는 힘들어졌을 때 자식의 부양을 받아야 되는데 네. 부양을 못 받으면 잘못하면 또 노숙자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이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노숙자의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혼이라는 것은 가급적 서로를 배려해서 안 하는 것이 좋죠. 다만 정말 혼인 생활을 그래도 이혼하지 말고 해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대방한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이다. 너무 남편이 폭력적이고 너무 힘들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차선책으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협력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 100주년을 지낸 올해를 마무리할 창작 오페라가 무대에 오릅니다. 네, 주기철 목사의 삶을 기린 창작 오페라 일사가고가 바로 그 작품인데요. 이번 오페라의 지휘를 맡은 아르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윤혁진 지휘자 그리고 주기철 목사 역을 맡은 주인공 테너 강신무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공연이 11월 11일이네요. 막바지 공연 준비로 분주하실 것 같은데 먼저 어떤 작품인지 주인공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대한민국의 그 일제 강점기에 목숨 걸고 주님의 사랑과 그 믿음을 지켜주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로 오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강신모 테너님께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지휘자님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오페라가 창작 오페라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마련된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주기철 목사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해서 2017년에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조선오페라단이 주요 아리아와 이중창 위주로 쇼케이스 같은 형식의 공연을 먼저 최초로 올렸고요. 네. 그 이후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작품이 더 완성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이제 마침내 전 작품을 무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주인공으로서 어떤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설레고 기대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주기철 목사님 역할을 받으셨을 때 좀 부담되는 부분은 없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갖는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하면 예. 저의 작은 믿음이죠. 네.
저의 작은 믿음으로 그 주기철 목사님의 큰 믿음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연습 때마다 저의 가슴이 벅차오고 네. 그리고 이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 압박감 때문에 감정 조절이 너무 어렵다는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좀 뜨거워지신다 연습하실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연습하시는 가운데 좀 여러 가지 가사 부르셨을 텐데 실례가 안 된다면 좀 한 소절만 불러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이 창작 오페라 주기철의 일사가구에는 네. 저희들에게 주는 너무나 분명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느꼈던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게 물으신다면 무슨 말로 답할까요? 주님 내게 물으신다면. 네, 듣는 순간부터 뭔가 네. 그 뜨거운 가슴이 저도 느껴지는데 스튜디오 안이 감동이 쫙 펴지는 느낌을 그러네요.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가 또 3.1운동 100주년 기념도 있어서 또 남다른 작품의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미가 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는 이 작품을 3.1운동 기념을 위해서 사실 만든 작품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포스터나 모든 홍보에는 3.1운동을 배제한 게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자체가 3.1운동의 어떤 정신이 묻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더 우리가 강조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또 주기철 목사님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셨고 또 우리 민족과 교회의 지도자셨던 조만식 장로님이시죠.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3.1운동에도 참가를 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의미가 담긴 작품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 봤더니 일단 작품을 만드신 곳이 조선 오페라단이고 모든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시는 분들이 아르텔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먼저 각각 소개를 좀 지휘자님께 부탁드릴게요. 예, 조선 오페라단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로 설립된 오페라단이고 1948년 동백꽃 아가씨 요즘은 춘희라고 말을 하죠. 오페라 제목이. 그렇게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사실 우리 아르텔 피라모닉은 신생단체입니다. 올 초에 설립이 돼서 음악인들이 서로의 어떤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모아서 새로운 형태의 예술 작품들을 더 만들어내고 또 예술가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장 오래된 오페라단과 가장 신생 단체가 함께 협력해서 물론 주체는 조선 오페라단이 하고 작품을 다 만든 거는 조선 오페라단이고 실제 연주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이죠. 네. 협업이잖아요. 좀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근데 우리 대표님도 기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잘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이번엔 강신무 테너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많은 작품을 하셨는데 이번 작품이 다른 작품들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했던 작품들은 남녀 간의 사랑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뭐 그립고 복수하고 그런 작품 내용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소냥원이라는 작품에 출연을 했을 때 그때도 정말 큰 은혜 속에서 그리고 감동 속에서 정말 너무나 큰 영광 속에서 그 작품을 맡았다는 그런 영광 속에서 제가 은혜 받으면서 노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주기철 목사님을 맡게 되니까 저의 삶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에 참여하고 있고요.
지나고 본 게 아니라 지금 와서 안 건데 네. 혹시 제가 순교자 전문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번 작품 가장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인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신사 참배를 하지 않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예. 일본군 장교가 와서 네. 너는 왜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너의 신이 살아있고 있다면 왜 이런 상황에서 너를 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의 신은 없다. 그러니까 버리고 우리 그러니까 일본 제국의 예. 위대한 신에게 절하고 너의 목숨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막 몰아세우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나의 신은 예수뿐이고 나와 내 가정은 그리스도 예수만을 섬길 것이다 하고 외칩니다. 둘이 극적으로 대립하는 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지휘자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적인 부분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모든 부분들이 가장 노력도 많이 하셨고 심혈을 많이 기울였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있다면 어딜까요? 사실은 이 작품에 있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분이라면 작곡가지 않을까. 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작품을 만들면서 그 안에 이 각각 배역들의 그 마음들을 다 담아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주기철 역하시는 강신 모선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셨는데 정말 그 곡 하나하나 안에 그 작곡가의 그 해석들이 다 묻어 있고 또 주기철 목사님을 기준으로 또 오정모 목사 사모님 죄송합니다. 오정모 목사 사모님 그다음에 아들 광조 또 그 산정현 교회 교인들의 한 연인의 사랑 이야기. 근데 그 한 연인 중에 여성도가 신사 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를 먼저 당해요. 근데 그 한 청년이 죽어가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워라라는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작곡가들이 하나하나 너무 굉장히 소개가 음악적으로 잘 소개가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휘자로서 저는 이제 한 장면 하나를 재해석을 해서 작곡가가 작곡한 부분을 또 한 번 더 재해석을 해서 또 다른 어떤 그 배역들의 감성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저도 또한 이제 사실은 제가 지금은 지휘자이지만 원래 바리톤 가수입니다. 25년 동안 오페라를 했고요. 지휘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데뷔하는 무대이기도 한데 가수의 어떤 그런 표현들, 호흡, 숨을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협력해서 음악적으로 잘 해석을 해서 이번에 좋은 공연, 감동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좀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대하는 바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작품을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기대하는 바는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면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대답을 하게 될지에 대한 답을 얻어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휘자님은 어떤 기대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한번 이런 문화 선교에 또 더욱 문을 좀 많이 여셔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힘이 되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목회자님들,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목사님 가정은 다 초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분이 오시든 200분이 오시든 오셔서 함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그 정신을 함께 우리가 기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11월 11일에 공연되는 창작 오페라 일사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뜨거운 감정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혁진 지휘자 그리고 테너 강신모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교회 교육 엑스포가 올해도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국내 거주 장애인들 대다수가 월 평균 150만 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터키의 쿠르드 지역 공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지역의 기독교인 피해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기철 목사의 삶을 다룬 창작 오페라 일사가구가 오는 11월 11일 무대에 오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치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네, 인터넷을 통한 악플처럼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칼을 휘두르는 행동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방치되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이웃들도 더 많아져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